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병천 소장님 바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 내셨을 때 그 전부터 최 소장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추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책방도 내시고 책에 관심이 많아서 책 추천하는 건 많이 봤는데 반박하면서 추천하신 건 또 처음 봤어요. 내용은 하나도 동의 안 하는데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화제가 됐던 책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책도 새로 내셨고 어떤 책을 내셨는지요? 지난번에 냈던 좋은 불평등이란 책은 진보가 좀 더 이제 유능한 진보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좀 경제학적으로 이러저런 부족한 점들, 문제점들 그거를 좀 이제 지적하려고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이제 불평등을 둘러싼 진보 쪽 경제학계의 논의가 가지는 좀 부족한 아쉬움 이런 거였고요. 이번에 쓴 책은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이기는 정치학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딱 2번 있어요. 그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행정부와 입법부를 과반으로 잡은 적이 있고 2020년 때 행정부와 입법부를 잡은 적이 있는데 재밌게도 그때가 또 진보한테 가장 유리한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럼 반드시 5년 안에 정권을 뺏겨요. 2번 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뭐 약간 한동훈 씨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우리 안에 뭔가 운동권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어떤 좀 약간 낡은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뭔지를 좀 차분히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 나온 지는 이제 막 나왔는데요. 몇몇 분들이 보셨는데 반응은 되게 아직 홍보는 좀 덜 됐지만 본분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다 좋은 편입니다. 매우 재밌고 가독성도 좋고 잘 읽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읽고 하면 이기는 건가요? 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지난번 책은 온전히 옳고 그름에 관한 책이었고 경제학적으로 뭐가 옳으냐. 이 책은 책 한 권 전체가 뭐가 지고 뭐가 이기는지 그래서 완전 유불리에 관한 책입니다. 실제로도. 지난번에는 뭐 그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반박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좀 뭐 이번에 이제 대략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컨셉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몇 개만 딱 말씀드리면 일부 제목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진보가 너무 진보여서 보수의 선거 당선을 도와주고 보수 쪽 분들도 진보의 당선을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수 쪽 분들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무상급식을 반대해줘가지고 민주당 쪽에 대승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던 뭐 이제 김상곤 시장 그쪽 박원순, 김상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리고 2부 제목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그 지난 이제 2020년 총선은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했는데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초토화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자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강벨트 초토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과도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도표 그래프 그다음에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제 약간 정치와 정책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전체가. 그렇군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셨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민주당하고 가까운 쪽에서 정책을 계속 펼치셨는데 그렇지만 또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또 책을 내시고 이제 누구나 이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텐데 한 뭐 55%의 물이 차 있고 45%가 비어 있으면 55%의 물이 차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물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45%의 비어 있는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분이니까 한번 지금 총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총선 2달 남았잖아요. 근데 뭐 전통적으로 총선이 그렇게 정책 논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관전하시면 어떠세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뭔가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 좀 삶이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이제
총선에서 정책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다른 데서 물어보면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거는 좀 이제 두 가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걸 먼저 그냥 좀 짚어드리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향하는 사회, 어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당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그렇든 아니면 앞으로 방향이 그렇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정당의 가치 지향, 책임성,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정책인데요. 또 한편으로 정책이 좀 총선 시기에 좀 덜 중요할 수 있는 게,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압승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대통령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일정한 정도의 이제 어떤 그 인사권과 그 거대한 행정 조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그래서 총선은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의 가장 큰 차이는 대선은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대선이고 총선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는 선거가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아주 큰 변화는 좀 어렵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견제할 거냐, 지원할 거냐, 그리고 전체 총선을 누가 진두지휘하냐. 근데 대선은 진두지휘하는 사람과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부돼 있는 게 대선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선거니까. 근데 총선은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네. 뭐 각 당 대표라든가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에 따라서 이제 해서 실제로는 리더와 공천 문제가 한 70~80% 정도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 공약은 많으면 한 20~30%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정책을 발표하고 네. 이재명 대표도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이준석 대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 정책들이 좀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이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발표하고 각 정당은 그 공약이라는 걸 왜 발표할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교과서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는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공약이란 말 자체가 그렇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그 공약 또는 정책을 발표한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만 기업이 열심히 하는 그 기업 자체의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어떤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교과서라는 게 이제 기업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당 및 어떤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는 마치 기업이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당선 극대화 또는 득표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 얘기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약간 속성상 선심성 정책들이 많은데, 선심성 정책 또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겠다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게 많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한 게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관심과 신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효과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 허무해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선거에 누가 이기는지는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 사람이 당선돼서 무슨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네. 뭐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생기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복지가 강화된 나라가 되는지 뭐 혁신적인 나라가 되는지 이런 게 나한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당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는 그러면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좀 이번에 국민의힘 공약과 민주당 공약,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공약을 좀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좀 이제 네네네. 한번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도 얘기해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원재 교수님도
잘 모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약간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 공약을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요. 하나는 저출생 문제, 저출산, 저출생 이런 문제 관련해서 아빠 출산 육아를 1개월을 의무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현행은 150만 원인데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1호 공약이었고요. 2호 공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간 100만 원을 바우처를 주고 늘봄 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고 바우처를 한 5조 원 정도로 이제 그 규모로 활용하겠다. 이제 사용하겠다. 3호 공약은 예전에 우리 재형저축이라 그랬죠. 재산 형성 저축.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서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불리는 거를 비과소 한도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4호 공약이 며칠 전에 했던 이제 그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게 청년 주택 드림 관련돼서 이제 청약 통장 이런 것들이고 민주당 공약도 좀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민주당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하겠다. 이제 요양병원은 지금 이제 어르신들 우리나라 고령화, 초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많은데 그런 이제 요양병원을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급여를 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2호 공약은 민주당의 2호 공약인데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또 아이가 첫째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전환하고 아이가 둘째인 경우는 원금의 절반을 탕감하고 아이가 셋째인 경우는 원금 전액 탕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우 좀 파격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줬다가 신혼부부한테 1억 원 빌려줬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셋째 아이까지 나오면 안 갚아도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까지 나면 절반만 갚기로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총 1억 원 지급 이런 내용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4평, 3명인 경우 33평 등등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4호 공약은 이제 국민의힘이 비슷하게 도시 구간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냈던 공약이고 이제 개혁신당 얘기는 이제 좀 이후에 나오면 좀 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인가요? 또 현실화 될 것 같은 정책들인가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일부분은 현실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국회의 그 여소야대, 그다음에 여대 야소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했는데 큰 정책들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정책들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동안 뭔가 하기 어려워서 못했던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 정책 중에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육아휴직을 인상할 경우는 재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지금 며칠간 가장 크게 이슈화 된 게 철도 지하화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철도 지하화 문제는 산출에 따라 좀 다른데 5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 가까이를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냈고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냈는데 그 재원 마련 방안은 양당이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 민자에서 유치하겠다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갸우뚱하는 전문가 의견이 좀 약간 압도적 다수인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 철도 지하화가 뜨거우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도 했고 작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또 발표도 했어요. 주로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이죠. 네. 경부선 라인 쪽에 있는 서울 지하선 1호선을 지하화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것도 45조 정도 든다고 또 추산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네.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수원에 가서 네. 수원 철도 지하화 발표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더 크게 지금 여러 도시의 철도 지하화하는 걸 발표를 해서 그것도 한 80조 든다고 그러고 이게 네. 겹치는 게 많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합쳐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잠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4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게 이제 그 1월 31일 날 그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화면 중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사실상 공약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실제로는 2022년 1월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대선 공약을 총선 공약도 다시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진행된 거는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과하게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좀 이제 뭐를 했는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다음 대선 때 이런 걸 또 발표하실 건지 네. 그런 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들은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거의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그 지하화를 동시에 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제 왜 수원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 자체가 현재는 5개 선거구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현재 다 민주당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를 뭔가 최소한 1개, 2개, 3개 정도를 탈환을 해야지만 그 경기도에서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완패에 가까운 거를 좀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원 가서 이런 걸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100조 원 넘게 든다 이런 숫자도 초현실적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해서 뭐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또 얹어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약간 네. 허수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체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좀 추가하면은 혹시 그 지금 이제 우리 이원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철도 뭐 지하철 이런 걸 지하화해서 가장 좀 박수받았던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하화에서 그 지하화 그게 이제 해서 연남동에 있죠. 경의선 그 연트럴 파크. 맞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경의선 우리 이제 그 경의선을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예전을 기억하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좀 덜 기억하실 텐데요. 연남동에 원래 이제 지상으로 쭉 이제 저기 그 어떤 이제 판문점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죠. 근데 그쪽이 다 지하화 해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홍대 인근에 있는 연남동. 그래서 그 연남동에 있는 그 공원지대를 이제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이제 빗대어서 연트럴 파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핫 플레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차 타고 대학 때 MT 가던 맞습니다. 그 기차 없애고 그게 네. 지하로 들어가고 네. 거기가 이제 파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주변 상권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거기 핫해요. 주변 상권이 다 뭐냐면 술 먹는 상권이고 차 마시고 상권이고 이제 식당 상권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은 어떤 이제 식사와 관련된 그 이제 먹는 거와 관련된 상권인데 그래서 그 경험이 워낙 좀 호의적인 경험이어서 연트럴 파크 경험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좀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그게 상업적으로 가능한 거야? 거기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적으면 40조 많으면 100조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민자를 유치할 때 그러면 그 민자에 동의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 세금으로 하자는 안은 전부가 다 아니고 그렇죠. 양쪽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만들게 하자. 그렇죠. 뭔가를. 그러면 민간 자본 입장에서 들어오는 그 기업 입장에서 투자 회사 입장에서 40조 내지 100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약간 술 팔고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차 마시는 아메리카노 팔아가지고 과연 100조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어떤 그 100조를 걷어내기가 어려운 이게서 이게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 수지 타산 문제가 좀 불투명하다는 게 실은 이 문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전국을 지금 연트럴 파크처럼 만들려는 생각인 건데 그거는 좀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트럴 파크가 특히 되는 거는 홍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00조 원이 있으면은 네. 그 연트럴 파크 만든다고 해서 뭔가 이
교통수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기차를 지하로 내리는 건데, 네. 100조 원 있으면 지금 뭐 지하철 없어가지고 불편한 데가 엄청 많은데, 네. 지하철을 더 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하철도 하고 지금 뭐 GTX도 엄청 늦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뭐 등등 이런 거를 최대한 좀 그 출퇴근이 먼데,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차량이 부족한 거 이런 거 등등을 대중교통 지원 예산으로 대폭 늘려가지고 뭔가 실제로 국민들의 좀 어떤 삶의 효능감, 삶의 어떤 질,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의 그 짜증도 그런 거를 좀 낮추는 거에 이거의 한 절반의 정도만 예산을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양당에서 내놓은 거 전부 다.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향후 2027년 대선이 있고 2028년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반복되는 총선 및 대선마다 이 공약을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진도를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향후 좀 가장 비극적인 거는 향후 20년간 이 공약을 우리는 계속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이런 철도 지하화도 뭐 약간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네. 이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내놔도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않는데,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네. 내놓은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맞습니다. 다뤘는데요.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정책 일선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요. 정책과 학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는. 학문은 어떤 논리적 정합성, 그래서 뭔가 재원은 어떻고 이런 거는 이거대로 갖춰야 되지만, 정책은 그것만 있어는 안 되고, 정책은 좀 어떤 요건까지가 필요하냐면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는 정책이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는 정책과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에 대한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원재 교수님은 이슈가 되는 정책과 이슈가 안 되는 정책의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이점이요? 글쎄요. 사람들이 좀 논쟁을 하게 되는 주제, 이해관계 엇갈리는 주제가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슈가 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한 그 첫 번째 요건 같은 거에 가까운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은 이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네네네. 왜냐하면 만장일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논의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기 위한 정책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는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갸우뚱한 측면이 있으나 그냥 또 그러려니 하는 정책인데, 국민들이 어떤 집단이 반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는 정책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하철 무임승차만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방송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정책도 발표했고요. 그렇죠. 방민방지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정권을 잡으면 다 이제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을 좀 내리꽂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런 거를 좀 가로막겠다 한 것도 있고, 거점 도시별로 책임 교육학교를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발표한 것도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등은 여성인 경우에도 병역을 의무한 경우에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군필자만 공무원 시험 보게 하겠다, 그거였던 거죠. 그렇죠. 네. 군필자만 공무원 시험을 자격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 건 아니고 좀 몇 가지에 국한된 공무원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좀 불쾌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이. 그렇죠.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공무원 시험 보려는 거지, 나는 군인 되려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 예컨대 검사는 반드시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든가 뭐 이거를 여성 검사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기업을 취업하려는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등등. 이거는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셈입니다. 네네네. 다들 의견을 내는 거죠. 그 정책들의 정합성이나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평가한 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을 한편으로는 갈라치기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좀 이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실제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요를 좀 먼저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가 올해가 2024년, 이거 이제 내년이 2025년이 되는데요. 올해 또는 내년에 전체 국민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20%가 돼요. 그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하거든요. 7%를 고령화 사회, 14%를 고령 사회,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빠르면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은 확실시 이제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20%란 얘기는 성인 인구로 치면 거의 한 30% 이상을 돌파한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지하철 적자 한 지금 이제 8천억, 9천억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초기에는 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좀 더 많았었는데, 일단은 노인분들한테 유료로 하고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월 10,000원이 되는 거죠. 네. 월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청소년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약 40% 정도 할인을 하겠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소요 비용이 약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차이점은 수도권이 아닌 어르신들, 우리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지하철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에는 950만이 살고 수도권 전체로는 2,50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실상 광역 단위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9호선까지도 있고 막 별의별 선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지하철이 전 세계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어떤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울산 또는 이제 아예 지방인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한 12만 원, 연간 12만 원 규모로.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자세하게 좀 다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제 12만 원이 적당한지는 제가 보기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우울증에 좀 덜 빠지고 치매도 덜 빠지고 이 자체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르신의 문제는 반드시 이제 좀 청소년과 다르게 이거를 무조건 돈 받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냐, 이거는 이제 좀 실제로 찬반의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립이시네요. 약간 긍정. 네. 약간 긍정, 뭐 약간 긍정에 가까운 중립, 네. 이 정도의 보완하면 입장입니다. 좋겠다. 네, 그래서 연간 12만 원이 적절한지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정책 지금 좀 총선 정책 살펴봤고요. 혹시 네. 정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의 총선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거 있나요? 간략하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좀 네.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지금 새 정당의 이번 총선의 정책을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논쟁이 되지도 않으면서 현실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해 주셨고, 개혁신당 정책은 좀 논쟁적이고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성공적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듣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